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의 장재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렇게 모셔서 뭐 할 얘기가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재와 악재와 이제 섞여 있는 와중에도 악재를 반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요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악재가 좀 누그러들면서 다시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그래도 결국에는 AI. 그렇죠. 네,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 기업들 이 AI 시장을 선점 또는 이 성장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 우리가 이 KPX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달아 발표하고 있으면 이게 뭐 수십조 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니까 감이 안 와요. 아 엄청나구나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지금 규모들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지금 2025년에 글로벌 AI 투자가 약 한 4천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메이저 4개 그룹, MS, 구글, 아마존, 메타, 시장 추정치에 따라서 2천억 달러에서 3,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올해 투자하는 게. 네. 근데 우리 얼마 전까지 여기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외환보유액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이 그러네요. 3,500억 달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 10년 동안 낸다고 그래도 200억 달러씩 어떻게 내는지 뭐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4개사가 올해 했을 게 3,6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최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동안 R&D 투자하는 게 네. 30조, 약 한 22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10배가 넘는 거예요. R&D 그러니까 전체 R&D.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국가의 R&D, 우리나라 R&D가 세계 1, 2위 하잖아요, 투자가. 그러니까 한 국가의 R&D 투자의 10배 정도를 소위 말해서 탑 4개 AI 회사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6천억 달러를 한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하고 뭐 인프라 이제 투자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큰 빅 이벤트,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어 나갈 뭐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선제적인 투자, 기회의 선점에 대한 그런 비용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네. 뭐 흔히 4,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보면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금액인지 확 와닿는데 그 AI 설비 투자 확대가 올해 상반기 미국의 GDP를 이제 이끌었다, 성장률을 이끌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부분이 그러면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좀 크게 타격이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AI로 버티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해 보면 조금 과장된 건가요? 아니면 맞는 생각인가요? 네.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소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물 투자 이런 부분이 특히 지식재산물 투자 같은 건 두 자릿수 증가를 하면서 지식재산물 투자. 네, 그러니까 뭐 R&D 같은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성장을 충분히 서포트는 했고요. 그러니까 GDP 안에 그게 중요하게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두 자릿수를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뭐 하버드인가요? 그쪽에서 제이슨 포먼이라는 사람 분석한 거에 따르면 상반기 중 미국 경제 성장의 92%가 AI 투자가 됐다. 그리고 AI 투자가 없으면 뭐 0.1%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근데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 소비와 투자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뭐 맥시멈 뭐 3,600억 달러 4개 회사 이런 식으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성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건하다, 레질리언트하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경감될 수 있는 거겠죠. 생각보다 둔화 속도가 더 빨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투자가 되면서 사실은 많이 기대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높은 거죠.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이노베이션이 생산성을 통해서 좀 성장에 기여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속 가능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도 이제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건 뭐 확인을 숫자만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적시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소 투자가 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과잉 투자보다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빅테크들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불안한 건 이 투자는 계속 들어가는데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MIT 연구 결과를 보니까 기업의 95%는 AI 투자에 대한 이익을 아직 못 얻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좀 지금은 투자 기간이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95%는 좀 너무 큰 숫자 같긴 해서. 그러니까 보통 뭐 AI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뭐 어떤 기술, 범용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 초기에는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처럼 너무 투자 적게 하는 거 아니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하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익 대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우리 국제 경제학에서 J커브라는 게 있어요. 한나라 J커브. 그래서 환율이 절하니까 우리 원화로 치면 이게 싸지면 수출이 잘 돼서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좋을 거로 예상을 하지만 단기에는 오히려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이게 장기 이제 개선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이커브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업이나 경제에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이제 변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AI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 95%의 기업들이 그 J커브의 이 밑단, 손해나는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에도 로버트 솔로라고 그 경제학에서 성장 이론 그 교수님 계시는데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어디를 봐도 다 컴퓨터인데 생산성 지표에는 컴퓨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성이 그만큼 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됐는데 기업들이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AI라는 게 도입이 됐지만 기업 내에서 AI 관련된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내는데 좀 시차가 걸린다. 그게 아마 제이컵의 그 마이너스 영역의 그 기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AI 부분에서 투자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경제학의 제이커브라는 이론이 여기서도 좀 그렇죠.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근데 그 밑에 이제 하단 약간 투자는 많이 하고 성과를 이제 보이기를 기다리는 그 그렇죠.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투자하니까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2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95%의 그런 어려운 기업들 5%들은 뭔가를 지금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뭐 양극화 그리고
또 기업 기술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양극화 이러한 것들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좀 있죠. 예. 또 하나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좀 감지해 봐야 될 게 해고 측면입니다. 빅테크들이 해고를 계속해서 네. 좀 많이 발표하는데 뭐 아마존 14,000, 마이크로소프트 15,000, 인텔 25,000 뭐 요 정도의 해고 그렇죠. 뉴스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들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를 한다 뭐 이런 공식도 있지만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하고 있는 일들이 AI, 빅테크 이쪽이다 보니까 AI가 효율성이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좋아져서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다. 그래요? 지금 판단을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보면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AI가 지금 AI 때문에 해고가 나타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재원을 기존의 어떤 영업이나 기존에서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경비를 줄이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원의 재배치, 리스트럭처링하고 리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AI가 맞다는 얘기는 이 AI로 인해서 어쨌든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효율성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내부에 있어서의 자원의 재배치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 아까 박사님께서 뭐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버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뭐 한두 군데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이게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수건을 한 장을 가지고 이제 돌리다 보니까 각자 이 회사도 나도 수건 한 장 있어. 이 회사도 나도 수건 한 장 있어라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시에 수건 몇 장 있는지 우리 꺼내보자 했을 때는 합쳤을 때 한 장이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서로 돌린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돌려막기를 한다. 금액을 가지고. 근데 어떤 뭐 분들은 이게 결국에는 파이가 결과적으로는 서로 같이 다 커질 것이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의견인데 회사채 발행까지 해서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걱정인 거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AI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우리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데서도 하나의 그 담보 자산이 여러 군데에 그 담보로 다시 재사용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 요인을 키우는 거거든요. 수건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업들 간에 서로 소위 말해서 순환 출자라고 뭐 라운딩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아저를 또 다시 또 구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 맵이 엄청 그렇죠. 매출을 막 늘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평가라든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평가할 때 이건 맞는 거야?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주 굉장히 큰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600억 달러가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3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가 지금 5에서 6%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자금을 활용한다는 거,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 직접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어떤 시점이 왔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AI 기업들이 여태까지는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만큼의 물적 자본이,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안 하면 그 95%에서 5%로 넘어가야 되는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지금 AI 기업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건 돌리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 이러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점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의 발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채 이렇게 발행을 하면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인기야, 수요야 좀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인기가 많죠. 그래요? 뭐 3천억 달러 메타가 300억 달러 저거 채권 발행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뭐 경매 4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량 AI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쏠리겠죠. 근데 뭐 요즘 유동성이 많다고 하지만은 정해진 그 유동성 하에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쪽에 자금이 안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AI가 채권 발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국채 시장에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크라우딩하고 구축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AI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 시장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구축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또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특히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저금리에 발행했던 채권들의 만기가 올해랑 내년에 뭐 3조 2천억 달러 돌아온다 그래요. 이런 수급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왜냐면 뭐 이쪽에 크라우닝하고 구축 효과가 나니까 기업들, 좀 한계 기업들이나 어려운 기업들은 부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신용평가선 무디스는 부도율이, 디폴트율이 내년에 뭐 4에서 5%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정된 자원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I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AI 군비 경쟁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갈수록 좀 치열해지고 있고, AI 했을 때 우리가 AI 하면은 뭐 흔히 쓰고 있는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진짜 바탕에는 인프라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한데, 이거는 노후가 또 빠르게 일어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뭐 한 번 시작된 설비 투자인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또 자원이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는 들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지금 뭐 그 말씀하신 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우리 질문에 있었는데 블랙홀이다. 블랙홀, 돈을. 그러니까 블랙홀이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95%의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그렇죠. 있어도. 제이코브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어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멈추는 순간 여태까지 투자한 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서 남아서 5%의 기업들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수익을 낸다는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고 뭐 엔비디아 GPU 얘기하잖아요. 거의 2년마다 새 제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살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해놨던 것들을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에 약 한 뭐 많게는 50%, 적게는 30%가 교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의 50%를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멈추는 순간 나고하고 앞에 투자한 건 다
매몰 비용이 돼서 경쟁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돈이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이런 없다. 구조를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위험한 구조 같기도 하지만 투자자는 이걸 잘 타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돈이 왜냐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면 그 블랙홀의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투자 형태로도 이게 한때는 이게 진짜 한동안 굉장히 이제 버블이다. 이제 AI는 끝났다라는 걸로 조정의 빌미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근데 약간은 그 우려감이 잦아드는 시점에서는 다시금 돈이 또 그래도 믿을 건 빅테크밖에 없다. 이렇게 또 들어가는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연출이 돼서 이게 아직은 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기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박사님.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기업들이 판단할 때는 코스트,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순환 어떤 투자들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융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위기에서도 보면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이 AI 생태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계기가 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이쪽 이제 AI 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스템 상에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서 리스크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버블이든 아니면 뭐 상호 투자라든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할 때 이게 진짜로 두 기업 간의 시너지를 올려서 매출이 부풀리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기업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빅테크 기업들을 봐도 그렇고 AI가 메가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일상적인 이렇게 일반 분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보면 우리 뭐 챗봇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걸 유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것만 수익에 의존한다는 건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B2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시너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너지 같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기업 평가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기업 간의 의존 관계가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이걸 본인들의 수익이나 뭐 광고로 활용하고 이제 B2B 간에 좀 대량 계약들이 나오고 이게 수익으로 창출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경제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환경이 아니어야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어요. 그것도 아주 올바른 정확한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자체가 기업의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금융적인 이런 것보다도 경제 전체 펀더멘탈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글로벌 서플라이 그 공급망의 어떤 차질 다 그 가능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AI 기업에 대한 평가는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당신네 기업들 AI 있어? 그 기술이 있어라는 거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리스크들을 극복할 만큼 AI 기업들이 수익성을 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이후부터는 AI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지, 네. 수익 구조는 뭔지,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투자가 뭐 메타가 그랬었잖아요. 투자 발표하자마자 뭐 고객 뭐 구독자 수 늘어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수익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 아니면 또 모니터링 되는 것들이 되게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주가 상승이나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이나 뭐 최근에 좀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활력, 경제 이런 부분에서도 AI에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앞에서 좀 이끌어주고 있고,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 IT 강국인데 AI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사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저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재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갈 길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젠슨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GPU를 뭐 공급을 해주겠다. 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 AI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AI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원천 리소스는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술을 서포팅하고 소위 말해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어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우리 평가는 그런 AI의 어떤 성장에 따른 우리는 파생 수요, 파생된 어떤 그 수요를 먹고 사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AI 전체가 지금처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뭐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들 이런 것들이 붐을 이룰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상황도 계속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로부터 바깥으로 보이는 AI에 대한 수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면 그 파장은 다시 또 우리한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AI의 어떤 이노베이션의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굉장히 우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전력 인프라 같은 거 진짜 많이 시급하게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도 전력 보급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 뭐 규모라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사실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피나클 경제연구소의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